안녕하세요. 저는 순창한대학교 AI소프트교육원의 권영호 교수입니다. 오늘 할 강의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사용되는 이상치 탐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러면 개요를 보실게요. 그래서 이상치 탐지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자면 데이터 지법에서 예상치와 다른 동작이나 패턴을 가진 특이한 관측치를 식별하는 과정을 이상치 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용을 하냐면 데이터 오류나 시스템 문제, 이벤트의 특이 발생 등을 포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이게 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서버에 이렇게 서버에 붙어 있는 뭐 클라이언트들이라든가 뭐 핸드폰들 이라면서 신호를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트래픽이 폭증을 하게 되면서 서버에서 이거 처리를 못 하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트래픽이 폭증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상하게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네. 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데이터 오류라는 거는 뭐 개하고 고양이 사진을 분류를 하는데 개하고 고양이가 합성된 사진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되겠죠? 이상한 거죠. 어브노멀한 거죠. 영어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어브노멀한 그것, 개와 고양이 합성 사진을 제거를 해서 신뢰성을 이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복구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문제라는 거는 뭐 기계 같은 거가 있는데 기계에 뭐 부속품이 달았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동작을 좀 이상하게 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탐지를 하는 거. 보통 이제 정기적 신호로 많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제로는 이렇게 이런 신호가 간다고 그랬을 때 평상시에는 이런 신호가 간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얘가 이런 신호가 갑자기 들어와요. 그럼 얘는 완전히 목음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잘못된 게 들어가 그럼 얘가 어느 문제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 위에 여러 가지 전자 모듈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 모듈들이 이런 신호들을 보내서 그걸 합성해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신호들이 이렇게 합성된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조금 평상시보다 다르다 그러면 뭐 전자 부품 하나가 뭔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이 회로 가는 이 선로 부분이 문제가 생겼거나 이렇게겠죠. 그죠? 뭐 그래서 이것들을 뭐 얘기할 때 이벤트라고 얘기하는 게 뭐 우리가 특정하게 놀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 신호가 왔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호가 아니라 평소보다 다른 것들. 그죠? 여자친구한테는 뭐 아니면 남자친구한테는 뭔가 선물을 할 때 이벤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와는 다른 뭔가를 할 때가 이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특이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포착하게 사용되는 거를 이제 이상치 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치 탐지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비즈니스 문제나 위험 요소를 조기에 파악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거 보면 하루에 얼마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쓰는 게 있죠. 그리고 많이 쓰게 되면 뭐 뭐 이제 뭐 전자제품이나 냉장고 같은 거를 사게 됐을 때 그렇게 특별할 때만 금액이 갑자기 오르지 뭐 시간당 분당 갑자기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결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 회사라고 그런다면 아니면 체크카드 회사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제하고 있는 그것들을 보죠. 그러면은 이제 결제 단말기를 통해서 뭔가 신호가 가겠죠. 야, 얼마 결제했습니다. 얼마 결제했습니다라고 가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1분 단위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겠죠? 뭐 해커가 여러분들 신용카드 비밀번호하고 뭐 CVC 번호를 알게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결제를 막 하고 있다 시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분실된 카드를 갖고서 막 어떤 사람이 결제를 하고 다닌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당 신용카드를 중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소지자한테 이상 신호가 돼 있어서 실제로 결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뭐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문제나 위험 요소를 조기에 파악해서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분야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데이터를 우리가 양질의 데이터를 구해서 그 구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쉬운 예를 들어서 개하고 고양이 사진을 갖다 놓고서 이제 분류를 한다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개하고 고양이는 개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진 하나, 고양이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진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특성들을 모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합성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반은 개구, 반은 고양이 얼굴을 이렇게 합성해놨어요. 그러면은 얘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얘를 학습시킬 때 학습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좀 거짓된 그러니까 합성 사진들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상치 탐지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제거를 하고 그래서 신뢰성을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상치 탐지 방법은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통계 기반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의 통계적 특성을 이용해서 이상치를 식별을 하는 거죠. 어떤 뭐 모집단이 있다고 그러니까 수들이 막 모여 있는 집단이 있다고 그러면 해당 수들의 집단을 평균을 냈어요. 그럼 뭐 평균의 값이 얼마가 정해져 있다면 그 평균 값을 계속 더해도 어떻게 되죠? 평균값이죠. 그러니까 12, 10, 30을 해서 12, 30의 평균값을 구했어요. 그럼 평균값을 다시 12, 30 더하기 평균값하고 개수만 증가했으니까 n개로 나눠봤자 얘들 평균이 되죠. 그래서 어, 얘가 뭔가 이상한 게 온 게 되면 이 편차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느냐라는 거를 보고서 우리 이렇게 편차가 떨어져 있으면 얘 평균은 항상 이 값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편차보다 좀 큰 게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치를 그렇게 해가지고 식별을 하는 거죠. 뒤에서 이제 우리가 강의가 시작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이렇게 분포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평균인데 평균값이 0이고 분산이 1인 애들, 그러니까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간격이 1인 애들을 뭐라고 하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얘가 뭐 이렇게 길어진 애들이 존재를 해요. 원래 이 간격은 일식, 일식, 일식 다 똑같아야 되는데 좀 차이가 나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상한 데이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상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브노멀입니다. 어브노멀이라서 이상한 노멀에 벗어나 있는 애들이겠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애들도 이상치가 되겠죠. 내가 돼 있는 어떤 데이터 분포 안에 바깥쪽에 존재하고 있는 애들도 이상치가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없는 외부에 있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전통적인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많이 식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들어가면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상치를 감지를 합니다. 뭐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 간의 간격을 구해서 그 데이터들이 거리가 뭐냐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니까 우리는 이 분포 안에 이렇게 존재하면 해당 데이터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 사진과 고양이 사진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토끼라는 사진이 있어요. 토끼 사진이에요. 그럼 토끼는 뭐 이 코의 특징과 귀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뭐 빨갛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얘를 숫자로 분류를 해 놓으면 해당 숫자들 간이 어떤 이렇게 열로 수열로 나오는 게 표시가 되고 그 수열에 대해서 내가 값이 특징을 갖고 있죠. 이렇게 어떤 값의 특징을 갖고 있고 얘들의 간격은 얼마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특징 갖고 있던 어떤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패턴이죠. 그죠?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수가 나열이 되어 있고 해당 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 수들 간의 관계를 표시된 거를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 패턴 인식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얘가 이렇게 되면 얘는 토끼였어. 그런데 여기에 숫자가 좀 이상한 게 들어와서 이 유지해 있던 거리가 좀 약간 이상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토끼가 아닌가 봐 라고 해서 이상치를 감지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CDR 데이터에 특화된 방법은 저희 강의에서는 요거는 얘기를 안 할 거고 뒤에 얘기 드릴 거는 이제 그래픽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래픽 관련돼 가지고 이상치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계 데이터 방법은 트렌드라는 거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어떤 패션 트렌드라고 얘기하듯이 뭔가 유행하고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뭐 오늘 여름에는 뭐 꽃무늬 원피스가 유행이다. 다음에 꽃무늬 바지가 유행이다 그러면 모든 시그널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꽃무늬 바지를 사는 시그널이 되겠죠. 그죠? 근데 거기 있는데 트렌드에서 뭔가 벗어난 게 있어요. 갑자기 뭐 청바지, 긴 청바지, 아니면 터레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상치겠죠? 그죠? 해당 트렌드 바깥에 있는 애니까. 그다음에 계절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여름철에 잘 팔리는 건 뭘까요? 그러면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뭐 맥주라든가 아이스 커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계절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잘 팔리는데 바깥에 있는 것들은 뭐겠어요? 뭐 갑자기 이제 뭐 터레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여름인데 갑자기 이 터레투가 팔리네? 그러면은 계절성하고 좀 뭔가 안 맞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게 빈번하게 발생하느냐, 그러면 한 번만 나타나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벤트라는 건 갑자기 뭔가 한번 뭐 이렇게 치고 나는 것들. 그러니까 뭐 돈을 이렇게 하는 신용카드를 긁는데 신용카드에서 갑자기 뭔가 금액이 갑자기 커지는 것들은 이벤트겠죠. 뭔가 이상한 감지적 신호를 주는 것들을 분별을 해서 이상치를 식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겨 데이터에 특화된 방법은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 이해가 제일 쉽게 되는 거는 이게 이해가 쉽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주식 시대에서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서 추세 변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상승 곡선이냐 하강 곡선을 따르죠. 근데 갑자기 얘가 갑자기 뭐 이렇게 매매량이 증가를 하거나 주문량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막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작전 세력, 주가 세력이 뭔가 들어오는 건가? 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호재가 없는데 갑자기 뭐 주식 주문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뭐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에 이게 그게 없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뭔가 돼.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뭐 작전 세력이 붙어가지고 뭐 매집을 하고 있다던가 그럼 이게 갑자기 어느 정도 되냐면 떨어질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시계열 데이터에 특화된 방법이고 그래서 이상치 탐지 분야는 이제 금융 분야에서 사기 탐지 사기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아까 얘기했던 신용카드 같은 거 얘기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업체에서 제품 결함의 조기 탐지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든 여러 가지 부품들, 전기 부품들이 모여서 여러 신호들을 보내고 있는데, 해당 신호를 합성하게 되면 어떤 그래프 모양이 그려지는데, 그 그래프 모양에서 조금 어떤 부분이 이상해진다 그러면 해당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신호 부분이 이상해진 거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 이 부품이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 고장이 생겼구나를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A, B, C라고 되어 있는 부품들이 존재를 한다면 얘들에 있는 거에 정상적인 신호들이 모아서 합성을 해서 이런 신호를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A, B 부분이고 이 부분은 B 부분이고 얘는 C가 이렇게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특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B의 신호가 갑자기 이렇게 평평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B부에 있는 부품이 뭔가 이상해졌거나 아니면 B 부품에 나오는 전기 회로의 부분이 좀 뭔가 이상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해당 B라는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의 결함을 조기 탐지를 할 수가 있고요. 요즘은 다 전기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자동차가 EMC라고 돼 가지고 전지 그러니까 전기 신호로 차량들이 다 움직이게 있죠. 그래서 부품들이 다 이제 전기 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들, 정기적 신호를 보고서 컨트롤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정비소에 가보면 여러분도 혹시 자동차에다 뭔가 기계 붙여놓고 이게 수치 읽고 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품 결함의 조기 탐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같은 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트래픽들이 이렇게 뭐 우리가 주고받고 동영상을 보고 하는데 한 뭐 10기가 정도, 초당 10기가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20기가, 30기가 정도로 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내가 뭐 이 트래픽 유형이 전체적인 거냐, 아니면 한쪽이냐, 뭐 이런 걸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해커가 내가 이제 이 서버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뭐 DDoS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시 탐지 분야는 굉장히 많은 이 그런 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상치 탐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점은 어노멀리나 아웃라이어라는 걸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관측된 데이터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아주 작은 값이나 아주 큰 값을 이상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상점 탐지 문제라는 거는 다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주어지면 다 이상점 탐지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D가 주어지면 일부 인계값 T보다 큰 이상치 점수, 이상치라는 거는 이제 이상점이 위치하고 있는 애들이 존재를 하겠죠. 뭐 우리가 보통 데이터 분포라든가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인계값 T라는 T 분포를 얘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에서 얘가 이쪽으로 가 있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완전히 이거는 아웃라이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클러스터 얘기를 했을 때도 얘가 이렇게 클러스터를 나누고 있는데 이상한 값이 들어가지고 클러스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어떤 거에 분포를 이렇게 따졌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 분포에 속해 있지 않고 이쪽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 분포에 속하지 않는 이상점이겠죠. 이상치겠죠. 뭐 이상한 애들이겠죠. 아웃라이어겠죠. 그래서 일부 인계값 내가 뭐 허용한다. 뭐 5% 안에서 수용을 한다.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지분포 같으면은 6 시그마 안에 들어갔다. 뭐 3 시그마 안에 들어갔다. 이러는 것보다 더 큰 이상 지점수가 있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속해 있는 애들에 있는 것들로 찾아보면 그게 이제 이상점 탐지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주어졌을 때 상위 n개의 가장 큰 이상 지점수의 어떤 것을 함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 함수를 만족하는 X의 솔루션들을 찾게 되면 그것도 이상점 탐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 집합 D가 주어지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런 레이블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레이블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레이블이 붙이면 어떻게 돼요? 뭔가 과일이라면 과일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다 레이블을 붙이죠. 근데 레이블이 없다는 말은 얘가 뭐야 라는 게 우리가 뭔가를 안 만들어 놨죠. 즉 엑셀에서 어떤 제목이 있다면 그 제목 밑에다가 뭔가 데이터가 없는 거를 레이블이 없는다라고 그랬죠. 그럼 얘를 뭐라고 그러죠?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unsupervised라고 얘기하는 것들에서 얘가 진짜로 뭐냐, 이렇게 생긴 게 과일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기업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모을 때는 레이블이 없겠죠. 레이블이 없겠죠. 뭐 비정형 데이터들이니까 레이블이 당연히 없겠죠. 어떤 식으로 레이블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부여를 해야 되겠죠. 이거 뭐다라고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포인트와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데이터들을 모아놨는데 여기에 그럼 얘가 속해 있는 건가? 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 테스트를 해야 될 애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포함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 D에 대해서 X의 테스트 포인트와의 그 이상점이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점수를 계산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확률적으로 해서 얘가 뭐 5% 안에 들었다, 뭐 우리가 뭐 기강력이라고 얘기하는 뭐 5% 안에서 한다, 1% 안에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얘가 뭐 이상치 점수라는 확률 뭐 몇 프로 안에 들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0.6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얘는 시제 먼 데이터하고 어 상당히 크게 벗어나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보통 부여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상치 탐지 문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치 탐지의 어려운 점, 챌린지는 뭐냐? 비지도 방법이죠. unsupervised 방법인데 검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레이블이 붙어져 있지 않은 데이터들을 레이블을 해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모으는 거죠. 우리가 KNN이나 KMN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크로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뭐 4개로 했다, 5개로 했더니만 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즉 내가 이거 속해 있는지 어떤 뭐 와인이 어떤 결과로 얻어지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데이터 집단이 이 와인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어려웠었죠. 그래서 뭐 거리가 이제 유사도를 해서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유사도 검색을 해서 거리를 뭐 맨하탄 거리로 바꾸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사인 거리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코사인 거리를 구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했죠. 그래서 비교 방법은 검증이 어려울 수 있고 얘를 하는 거는 진짜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죠. 왜냐하면 많은 수학적 노력을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얘가 이제 이 데이터가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은 필요하지 않은 건가 또는 이렇게 모아놓은 데이터가 실제로 효용적인 데이터인가 아닌가를 얘기를 하려면 뭐 선형 회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귀라든가 통계 검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실제로 2차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2차원식으로 이렇게 뭐 데이터들이 이렇게 실제로 모여져 있는 게 아니라 차원이 올라가서 고차원적으로 즉 변수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로 모여져 있는 데이터 형태들을 많이 띄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한 뭐 20년, 30년 전만 해도 핸드폰이라고 하면 음성하고 문자, 그러니까 텍스트 두 개밖에 없어서 축이 X, Y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아, 문자가 뭐 많으면, 음성을 이렇게 같이 늘어나는 증가폭이 있어서, 사용자들이 비용을 선정할 때, 우리 요금제는 이렇게 뭐 맞춰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이제 데이터라는 값이 하나가 더 추가됐죠.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핸드폰 요금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뭐 음성이나 문자만 되는 거는 핸드폰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동영상을 많이 보고 뭐 실시간으로 MP3를 보니까 옛날에 마케팅 담당자들은 X, Y라고 하는 음성 문자 두 축으로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X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G라고 하는 거를 추가해야 되겠죠. G라는 거에 추가돼서 데이터라는 쪽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마케팅 할 때 우리가 집단을 나눌 때 20대 집단, 뭐 30대 집단 이런 식으로 분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분집을 할 거냐라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상점 탐지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에 비정상 관측지보다 훨씬 더 많은 전상 관측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상점 탐지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림에 보면 X1이라는 건 히트고 X2라는 건 바이브레이션인데 자동차가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돼요? 열이 많이 발생할수록 어떻게 하죠? 진동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일정한 그 수준까지가 우리가 히트를 허용을 하죠. 열을 허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기계공학적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면 데이터 요금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일정한 기준 안에 있는 거는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써. 여기까지 써. 그런데 여기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넘어가. 이 안에 너희가 속해야 되니까 대신 뭐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 정도 끝났으면 해당 요금제니까 너는 못 벗어나고 여기에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정상 사용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집단에 이렇게 XX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표시가 훨씬 많은 정상치가 관측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왔는데 그 데이터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정상적인 집단 안에 데이터가 속해 있기 때문에 얘랑 비교를 하면 얘가 어떻게 되죠? OK죠? 실제로 그냥 정상 데이터치에 얘는 속해 있고 다른 데이터를 지금 관측을 해봤더니 이 이루고 있는 집단 X 사이에 그죠? 이 집단 X들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값은 뭐라고 얘기하죠? 얘가 너무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어브노멀이 이상점이다, 어노멀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얘를 갖고서 분포도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분포선을 그릴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분포를 그릴 수 있고, 아니면 얘 거리간에 의해서 뭔가에 있는 거리를 뭐 채워서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원을 그리면 좀 너무 혼잡하니까 좀 지울까요? 이런 식으로 중심적으로 해서 등고선 원리처럼 이런 걸로 만들어서 뭐 이걸 리스트 스퀘어 방법이라든가 그죠? LS가 리스트 스퀘어 방법이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거의 거리가 최단이 되는 애들을 찾아서 뭔가 분포를 만들어지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X는 여기에 있는 리스트 스퀘어 안에 있는 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고, 얘는 이분포 집단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 데이터다라고, 이상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치 데이터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죠? 우리는 정상적인 데이터가 많다. 정상적으로 관측되는 관측치 데이터, 뭔가 값을 갖고 있는, 치라고 붙어 있는 말은 다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점 탐지 구조는 어떻게 하냐? 일반적인 단계는 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프로필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프로필은 전체 모집단에 대한 패턴 또는 요약, 통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모집단이라는 거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표본 집단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세웠어요? 귀무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대립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귀무가설 같은 게 프로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아니면 거기에 반대되는 대립가설을 세워서 얘는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프로필을 뭔가를 작성을 해서 내가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분포를 통해 가지고 뭐 아노바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평균에서 되거나 분산해 있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상 징후는 정상 프로필과 서로 크게 다르게 관찰된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확률적 분포로 얘기하면 이 분포 안에 못 들었다. 또는 뭐 우리가 이게 굉장히 적게 5% 이하로 발생할 것 같은데 더 크게 발생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얘가 어떻게 돼요? 뭐 김무가설이 맞다. 아니면은 뭐 다른 행동으로 나왔다면 뭐 다르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상점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기를 우리가 뭐 탐지를 해야 돼요. 사기라고 하는 것들이라면 어떤 사용자 아이의 활동의 특징을 뭐 찾는 거죠.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얘기하면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하면 좀 어눌한 말투, 한국의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면서 뭐 이제 그 중국식 뭐 한국 발음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했거나 이런 것들이 특징을 잡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검사인데 뭐 지금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특징을 잡아놓고 그 데이터들이 모여 있다면 거기를 통해서 뭐를 받는 거예요? 어떤 함수적인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얘가 이쪽으로 들어간다면 X가 만약에 뭐 지금은 거의 좀 드물지만 연변의 말투, 중국의 말투를 쓰면 얘는 거의 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정해 놓고서 이 엡실론이라는 건 임계치죠, 임계치. 얘가 어떤 거에 내가 허용할 애들, 뭐 기강력이라고 얘기하는 0.05보다 작다면 이 확률이 작다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사기꾼인 것들 여기 집어넣었더니 몇 프로 이상 했다 그러면 얘가 뭐 이거보다 작은 쪽에 있는지 아니면 큰 쪽에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비정상적인 사용자를 식별할 수가 있죠. 얘는 사기꾼이 맞다. 그죠? 이렇게 쓰는 사람은 사기꾼과 뭐 거의 똑같다. 아니면 사기꾼과 거의 없다. 기무가서를 뭐 확인을 해서 얘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5% 안에다 뭐 1% 안에다 집어넣고서 했던 거를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이상점 탐지는 되게 많은 분야에서 사용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말했던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뭐 복잡하게 나가는 방식을 많이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응용 분야는 어디면 신용카드 사기 감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돈을 한 300만 원 쓰고 있고 보면은 여러분들 카드나 체크카드 쓰면 회사 들어가면 그 카드 회사 들어가면 여러분들 무섭게도 이렇게 분포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어느 요일에는 뭐 금액을 많이 쓰고 이래서 뭐 통계 얼마 벌써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얼마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수요일 날 이 사람이 평균 5만 원씩 쓰고 있는데 갑자기 2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는지 의심스럽죠. 갑자기 증가를 한 이유, 4배까지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뭘까라 그러면 이게 뭐 신용카드가 분실이 돼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뭐 쓰고 다닌다든가 누가 다른 사람이 쓰고 다닌다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통신사기 감지 같은 경우도
예, 일반적으로 뭐 이거는 보통 여러분도 중고나라 같은 거 아이디 입어서 더치트라는 사이트에서 그 사람 아이디라든가 전화번호 넣으면은 이 사람은 몇 번 사기를 쳤고 저쩌고 했고 뭐 이런 것들로 나오죠. 그런 통신 사기 감지를 할 수 있는 거고, 네트워크 침입 감지도 뭐 확률적으로 얘가 어떤 식으로 뭐 DDoS 공격이다, 도스 공격이라 해서 내가 이거 뭐 계속 뭐 이거 아이디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방식을 계속하면서 시스템에 다운을 유도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옛날에는 지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예전에 넣으면 계속 무한 반복됐는데 지금은 횟수를 제한해 놓고서 5번 뭐 몇 번 정해 놓고서 그 이상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닫아버리죠. 여기 지금 이런 것처럼 이 확률처럼 들어가 가지고 너 이거 이상하게 지금 자꾸 접근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성된 사람들한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애 감지를 할 수 있겠죠.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신호가 보통 이제 음, 이런 것들 다 좀 뭐 여러분들 시계열 데이터라는 거가 알고 계시죠? 뭐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주식이 추세로 이렇게 가면서 뭐 이렇게 올라갔다 올라갔다 해서 뭐 음봉이냐 양봉이냐 이러면서 이런 거 따지고 있는데 실제로 시계열 데이터에서 우린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상 신호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실제로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는 건 미분을 통해 가지고 방향성을 보는데 갑자기 이 미분이 지수적으로 올라갔다면 좀 이상하게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점을 감지를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전력 수요량이 이렇게 50 이하 되는데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장애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50이라는 게 전력 공급량에서 기계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계가 안 동작할 확률이 높는 거고 50보다 이상으로 전력이 오더라면 과부하 걸려서 기계가 고장이 날 확률이 더 큰 거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애 감지는 뭐 이런 것들, 이상점 탐지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간 t가 왔을 때 얘가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하고 보통 얘들은 뭐 복합적인 어, 이건 전문적인 얘기인데 피시와이즈 이큐베이션에서 두 가지 방정식 이상이 합쳐져 있는 꼴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맥스나 민 해가지고 서브젝트에서 어느 정도에서 제약 조건을 걸어놔 가지고 많이 하죠. 그래서 선형계획법을 배웠다면 내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동제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점들 만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이게 균형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벗겨내자면 이상한 것들, 이상 신호가 감지된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노이즈와 이상점의 차이는 뭐냐? 이상점은 데이터 분포에서 크게 벗어난 값이죠.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데이터 분포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벗어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고 노이즈는 전체 데이터 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값이에요. 이렇게 삼각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X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잘못됐거나 임의적으로 기록된 값입니다. 그래서 뭐 잘못 기록했거나 우리가 40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50이라고 적었다던가 비커에서 눈금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 위쪽에서 읽어가지고 이렇게 읽었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된 값들 또는 뭐 쌀이나 잡곡이 섞여 있어가지고 분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순수한 쌀만 있는 집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잡곡이 섞여 들어가 있던 거 다 노이즈죠. 그래서 노이즈는 정상적인 분석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분석 이전 단계에서 불필요한 개체 또는 성분을 없애는 잡음 제거 과정을 거칩니다. 이상점 탐지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래피컬 통계 방법하고 그 다음에 거리 방법, 그 다음에 모델 베이스 방법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피컬 통계 방법은 뭐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박스 플롯이나 분산형 플롯 이라는 것들, 스캐터 플로트를 통해 가지고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뭐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이런 뭐 이런 걸로 보여지는 거고 스태틱 베이스는 통계적 방법은 이제 뭐 정기분포 분포에서 분위수 쿼터에서 뭐 4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너무 높거나 낮은 점은 이상한 점, 이상점이다. 데이터가 아웃라이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턴스 베이스라는 거리 배우슨, 가우스한 믹스처 모델인데 이거는 저희가 안 했었고 알아야 될 건 KNN은 했었죠. 근접 이웃 접속 방법. 우리가 군집을 나눠가지고 K개의 군집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끼리 묶는 애들 것들을 했던 거고 모델 기반은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사결정 트리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분할 고립시켜서 이상한 거를 탐지를 하는 거죠. 이상 데이터를 탐지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원클래스 SVM은 서포트 벡터 머신 이용해가지고 우리 얘기를 했었죠. 내가 어떤 데이터가 꽃술과 뭐 교요점이 있는데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가장 멀리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벡터라는 거는 이 같은 얘가 뭐 SV라고 그러면 SV라는 성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벡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나타내는 것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소프트 벡터 머신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데이터 분류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의 거리가 가장 멀리 되는 거를 잡아야 데이터들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뭐 하나는 꽃술이 3개인 꽃, 얘는 꽃술이 2개인 꽃,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품종 관련 걸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뭐 여기는 꽃술의 개수와 얘는 품종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 메소드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대개로 분류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존재하는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밖에 존재하는 애들은 이상한 데이터다, 이상 데이터다. 그래서 이상점이다, 이상치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꾸 이상치를 이상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치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데이터가 너무 작거나 낮은 값,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보다 훨씬 낮거나 작은 값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상점 탐지 방법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운동선수들 성적 낼때 최하위 성적하고 최고 성적은 제하고 중간에 있는 성적들로 평균을 내 가지고 그죠? 그 평균 값을 운동선수가 있는 뭐 타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활동 기록 이런 걸로 삼고 있죠. 그래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거는 제거를 하고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상점 탐지 방법론이 실제 생활에서도 소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 잠깐 뭐 하나씩 잠깐씩 보면서 넘어갈 겁니다. 뭐 디테일하게는 설명 안 할 거고 중요한 개요 요점만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컬 접근법은 박스 플롯이나 분상현 플롯, 판포도, 스캐터 플롯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을 거면 얘는 이상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박스 플롯이라고 해서 박스점 안에 있어서 얘가 이 분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는 뭐 이상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방법으로 만드는 거의 한계는 사용자가 이걸 만들어야죠.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분포를 뭐 이렇게 하겠느냐, 잡겠느냐라고 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이죠. 내가 어떤 기준을 삼아 가지고 뭔가를 만들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다음에 볼 거는 컨벡스홀 메소드인데 컨벡스홀이라는 건 뭐냐면 2차원 평면에서 주어진 점들을 모두 포함한 최소 크기를 갖는 걸 컨벡스홀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여러분 선행계획법에서 어떤 것들이 직선들이 이렇게 만나고 되어 있는 이거의 교점들을 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차원 이렇게 존재하면 얘들은 다 컨벡스라고 얘기해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게 되고 있으면 이전에 있는 이 점들은 포함을 시키지 않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컨벡스, 여기도 컨벡스, 여기도 컨벡스, 여기도 컨벡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다 컨케이브 컨벡스라고 얘기하는데 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점에서는 얘가 컨벡스 함수에서 얘 점은 뭐예요? 미니마죠? 선형계획법에서 내가 뭐 적정 수준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어떤 수준으로 뭐 만들 건가? 얘가 최적점이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이게 전기를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 온도가 이렇게 내려지는 요정까지가 가장 적정한 그 전기 공급량이 되겠죠. 만약에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온도가 지금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뭐 선형계획표에서 이 점에 접점을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선형이 되겠죠. 실제로는 이거를 벡터의 외적 프로덕트를 이용해 가지고 만듭니다. 이런 뭐 선형 대수라든가 여러분 선형계획법을 들었으시면 이거를 아실 거예요. 보통 그래서 컨벡스나 컨케이브다라고 그러면 뭐 듀얼리티를 쌍대를 이용해서 바꿔가지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건 그, 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좀 이렇게 거쳐놓고 쉽게 얘기하면 컨벡스 홀이라는 건 이차원 평면에서 주어진 점들을 모두 포함하는 최소 크기의 뭐 이렇게 다각형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형을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들이 여기에 있는 애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겠죠. 실제로 뭐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되니까 동떨어져서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애들이 이상점이 된다, 아웃라이어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할 때 파악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점이 나오면 얘는 이상점이구나. 우리가 데이터에 있는 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 애들이니까 얘는 이상점이니까 이거 딕텍트를 해가지고 뭔가 보정을 하거나 이래야 되겠죠. 그다음에 통계적 접근법은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점의 확률적 정의는 뭐냐면 이상점은 데이터의 확률 분포 모델과 관련해서 확률이 가장 낮은 객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상점들은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밸류가 있고 내가 이제 2.5%, 2.5또 뭐 그러니까 쿼터가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95% 어리어에 얘가 이제 그 신뢰할 수 있는 구간에 얘가 들어와야지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요게 밖에 들어가면 얘는 뭐예요? 버려야 되는 거. 이 상태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하는 애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통계적 방법은 다음과 같은 요소의 이전적입니다. 데이터 분포의 이전적이고 평균과 분산이라는 분포 매개 변수의 이존적이며 예상 이상점, 그러니까 이상급들,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분포에서 뭐 3% 확률이다, 5% 확률이나 뭐 이런 것들 신뢰 한계에 어, 종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테스트라는 걸 많이 하는데 잠전형 데이터라는 데이터의 이상점을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정규분포에서 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하나 이상점 탐지를 하고 이상점 제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H0나 H1 이런 것처럼 기물가설하고 대립가설을 세운 것처럼 데이터에 이상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H1은 데이터의 지향점이 하나 이상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프 테스트를 통계하는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보신 거죠. 어떤 것 비슷할 때 평균을 뺀 것, 오차가 맥스치가 되는 것들을 분포로 이렇게 나눠준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얘가 이럴 때는 기각을 합니다. H0 이런 식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 때는 우리가 기각을 하죠. 그런 그래프 테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상점을 찾는다, 탐지하고 제거를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한다. 통계 방향 가능도 접근을 보겠는데 가능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라이크우드는 또는 뭐 확률 통계 책에서 무도라고 설명하는 책도 있는데 가능도는 확률 분포의 모수가 어떤 확률 변수에서 표본값과 일관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가능도라고 얘기합니다. 뭐 샘플을 표지값이라고 보통 확률 및 통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모수는 이제 파라미터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라이크후드라는 거는 확률 분포에서 어떤 파라미터가 있을 때, 모수가 있을 때 관찰된 샘플 표지값과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죠. 이거 샘플이라는 건 표지값이니까 뭐예요? 뭔가를 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동전 던지기라든가 아니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거나 동전을 여러 번 던졌을 때 뭐 동전을 하죠. 쉬우니까. 동전을 여러 번 던졌을 때 앞면 뒷면이 나오는 사건은 독립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확률을 만약에 세타라고 얘기를 한다면 동전이 그 10번 던져서 10번 다 뭐 앞이 나왔을 때 여기에 가능도는 얼마냐, 라이크도는 얼마냐면 보통 L이라고 표시하고
여기에서 x라는 것들을 뭔가를 내가 던졌을 때, 동전을 던졌을 때, 뭐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즉 여기서는 뭐죠?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10번 다 앞이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세타에 10, 그러니까 세타를 10번 곱한 거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 가지고 뭐 샘플에 대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설립을 할 수 있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거는 이제 가능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이터 집합 D가 두 개의 확률 분포에 혼합된 샘플을 포함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MA라고 두 개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뭐 M은 다섯 분포, A는 비정상 분포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가능도에 따른 접근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모든 데이터의 점들이 그 M에 속한다고 가정을 하고 시간에 따른 어떤 선형 함수가 있는데 얘는 시간 t에서 뒤에 로그 가능도로 설정을 합니다. 뭐 라플라스 가능도나 뭐 로그 가능도가 있지만 로그 가능도는 뭐냐면 가능도 함수의 로그고 확률 변수가 독립 확률 변수로 나눠지는 경우와 같이 그 확률 변포 함수가 곱셈의 꼴로 나올 때 미분 계산의 그 편의성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단조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도에서 극값을 가지는 위치와 로그 가능도에서 극값을 가지는 위치가 서로 같죠. 그래서 가능도 함수를 미분해서 극값을 구하는 대신에 로그 가능도를 미분해서도 같은 결과가 얻을 수 있죠. 로그를 미분하는 건 더 쉬우니까, 그죠? 로그는 미분하기 게 쉬우니까. 로그 가능도로 시간에 따라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M의 다수분포에 속한 각 데이터 포인트를 시간이라고 xt라고 되어 있다고 설정을 하고 거기를 이제 비정상 분포로 이동을 시키면 그 시간 t 플러스 1에 대한 데이터에 얘에 있는 로그 가능도는 새로운 로그 가능도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A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래 있던 데이터가 다수분포에 있던 데이터를 LT라고 얘기하면 옮긴 애들은 t 플러스 1만큼의 시간에서 비정상 분포로 옮겨갔죠. 그럼 그 차이가 벡터만큼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지금 보이시는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식이 임계값이 우리가 정해놓은 값보다 크게 되려면 LT는 뭐예요? 데이터가 초과된 거죠, 우리가. 그거를 이상점으로 선언하고 그 점들을 어디에요? 비정상 분포로 있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포를 다음 같은 식으로 1-람다 곱하기 m 플러스 람다 a라고 얘기를 한다면 m은 데이터로 추정된 확률 분포고 모든 모델링 방법, 네이버 베이스 정리나 맥시멈 엔트로피 법칙 뭐 이런 것들로 m이라는 모델을 성립을 합니다. 어떤 분포를 따지고 있는 모델을 성립하고 거기에 이제 뭐 a라는 초기에 균일 분포를 가정한다고 그래서 얘 식들을 이렇게 만들죠. 뭐 엔트로피 지금 우리가 식을 만들었을 때와 거의 비슷하죠. 내가 뭐 이렇게 개수가 갖고 있다면 거기에 있는 거 확률은 1이 되니까 거기에서 있는 확률에서 1 마이너스 하면 나머지 확률들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시간 t에서 라이크우드는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내가 그래서 뭐 시간의 함수에 따라서 했는데 얘들은 지금 독립적인 것들이니까 곱해야 되겠죠. 표준값이나 해서 뭐 확률이 따진다면 동전을 몇 번 던졌을 때 앞멸이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 얘가 그 8번 던지고 2번 던져서 뭔가를 8번이면 앞면이고 2번은 뭐 뒷면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뜬 것들은 모든 것들이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곱으로 표현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무슨 식이 나왔다면 얘가 시간에 따라 가지고 분포로 해가지고 이상점을 탐지하는 식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여기 되어 있는 식에다가 값을 집어넣고서 계산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손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통계적 접근 방법의 한계는 뭐냐? 대부분의 테스트가 단일 분포라고 다 가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단일 분포가 아닌 데는 당연히 데이터 예측이 좀 어렵고 안 맞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데이터 분포가 알려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뭐 이게 단일 분포를 안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분포를 속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차원 데이터라는 거는 뭐 다변량 변수가 존재하고 있을 때는 실제 분포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통계적 접근 방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이상점 파악할 때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거리 기반 방법은 벡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K 클러스터를 할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쟀더니 얘들 거리보다 이렇게 이고 있는 거리보다 이 거리가 더 멀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해당 데이터는 이상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998년 논문에서 이거를 제안했습니다. 묶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는 뭐 다른 집단에 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거리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뭐 코사인 유사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노름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 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주요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접 이웃 기반과 밀도 기반, 클러스팅 기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기반 방법의 접근법은 단순합니다. 모든 데이터 포인트 쌍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죠. 지금 뭐 x1하고 y1하고 x2하고 y2가 내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여기에 있는 거리를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루트 씌워가지고 얘를 뭐다? 노름이다. 어떤 거리의 벡터가 갖고 있는 노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상점을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술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거리 D 내에 P개 미만의 인저 포인트가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선정을 하거나 K번째 가장 가까운 이웃까지의 거리가 가장 큰 상위 N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선정하거나 K개의 최근접 이웃까지의 평균 거리가 가장 큰 상위계의 데이터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거리보다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얘는 이 군집에 속하지 않는 애기 때문에 이상점이고 어떤 내가 특정한 일정한 거리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피계 미만에 있는 거에 여기가 갖고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 거리 내에서 분포에 있는 거 이외에 있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이상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우리가 한 번씩 해본 겁니다. 실제로 엑셀에서 뭐 이게 뭐 실루엣이라고 그래가지고 파악하는 거죠. 실루엣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거리 기반 접근 방식은 장점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냥 뭐냐면은 내가 포인트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있는 뭐 어떤 쌍에 있는 것들이 YN까지가 존재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거리들을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즉 노름을 구해가지고 그죠? 노름 뭐 유클리드 노름을 구하던가 아니면은 맨하탄 노름을 구하던가 아니면 코사인 정도 정밀하게 코사인 유사도 거리를 이렇게 구해서 하던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각 데이터 쌍들마다의 거리를 모두 다 계산해야 되니까 시간 복잡도가 n 스퀘어, 그러니까 n의 제곱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걸리니까 9차원 공간에서의 거리는 의미가 덜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변수가 x, y, g라고 돼 있다면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 거리나 이 밑에 있는 거리나 뭐 어떻게 따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거리의 디스턴스라는 거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밑에 있고 얘가 이렇게 붙으면 서로 다른 데이터지만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은 의미가 확실히 이렇게 눈에 띄게 뭐 데이터들이 모여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던가 평면에서는 확실히 보이지만 얘가 3차원에 들어가면 얘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거리 의미는 더 나는 거고 매개 변수하고 데이터 밀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개 변수 x, y, g라고 되어 있던 것들이 뭐 다른 매개 변수를 집어넣거나 하게 돼서 거리 산정을 하게 되면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뭐 응집이 얼마 정도가 응집이라는 얘기는 아직 안 배웠을 테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그 모여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내가 이게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확 변하기 시작한다. 그죠? 그래가지고 거리 일반 이상점 탐지의 단점은 뭐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보이는 그림처럼 C1이라고 있고 C2라는 거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KNN 방법으로 얘를 계산하면 P2는 이상점으로 간주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단점이 거리 일반 이상점 탐지 단점이 뭐냐면
항상 데이터들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상점은. 그러면 이제 분으로 나눠서 K1일 때 내가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서 얘가 10만큼 떨어졌으면 아, 이상점이구나 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K2로 늘려놔서 같은 거리에 그럼 있는 것들이 이상점이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K가 늘어나 가지고 이 데이터 밀도의 군집이 다른 애들이 이렇게 성립이 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얘들이 다고 있는 10이라고 했고 얘가 있던 거에 8.5라고 하면 얘는 뭐냐면 데이터의 거리가 충분하게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0이라는 것보다 8.5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P2라는 게 이상점이 아니라고 인식을 해봐요. 왜냐면 P1이라는 건 충분히 이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점을 선정하는 거리 기반 탐색점은 K가 군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 군집에 따른 다른 밀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상점 탐지 기반 방법이 뭐냐면 밀도 기반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LOF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도 기반 접근법은 뭐냐면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냐, 이상점의 주변 밀도는 이웃 주변의 밀도와 다르다, 밀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상점이 갖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밀도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 밀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상점 주변에 있는 밀도들은 뭔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차이가 나겠죠. 얘들이 모여 있는 거하고 얘들이 모여 있는 거하고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런 애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있는 것들의 밀도하고 얘가 있는 것들의 밀도는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르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뭐야, 최소거리법이라든가 아니면 평균거리법이든가 이렇게 해서 거리상에 있는 애들이니까 얘가 있는 것들과 이 이웃 간에 있는 밀도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해당 객자가 특이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변 객체에 대한 상대 밀도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 밀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슨 구해야 될 게 뭐냐면 K 디스턴스라고 얘기하는 거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K번째 근접 이웃까지의 거리를 K 디스턴트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K 디스턴스 5라고 얘기하면 5라부터 K번째 근접 이웃 간의 거리를 K 디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서처블 디스턴스는 뭐 도달 거리, 도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데이터 간의 거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K 디스턴스 중근의 큰 값을 선정하는 거죠. 내가 5가 있고 만약에 여기 5 대시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막 여기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 이 데이터의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인접하고 있는 이웃 간의 거리를 구한 게 K 디스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로컬 리서처블 덴시티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로컬 리서처블 덴시티는 LRDK라고 해서, K는 우리가 뭐 파라미터에서 몇 번 뭐 네 군집을 할 거냐, 세 군집을 할 거냐, 2개로 날 거냐 해서 KN에 있는 K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는 지금 리서처블 디스트 K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있는 거리 중에 모든 것들의 합이죠. 그러니까 뭐 두 데이터 간의 거리하고 실제 K 디스턴스 간의 거리 중에 최대값을 적은 거를 모두 합한 거를 실제로 내가 K 군집 안에 있는, 그러니까 5가 속해 있는 K 군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개수, 넘버니까 개수들을 나눠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는 뭐예요? 데스티니가 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밀도가 높은 지역에 존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가 지금 이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데이터들이 서로 다닥다닥다닥하게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거리가 당연히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고 분포가 많아졌다는 것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위치하고 있는 O라는 점이 밀도가 높지 않은, 그러니까 느스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이런 데 위치하고 있게 되면 분모값이 커지게 되죠.
그죠? 얘가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researchable density는 어떻게 돼요? 값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LOF라는 거를 구해야 되는데 LOF는 local outer facto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체 O라는 LOF의 local researchable density와 O의 K 최근접 이웃 간의 KNN nearest neighbor 이웃 간의 평균을 구하는 거가 LOF가 됩니다. 그래서 local outer factor는 O의 local research density와 뭐 이거를 내가 이 K라는 거에 어떤 군에 있는데 여기를 O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뭐 A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들 뭐 센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가 속해 있는 지역 로컬 지역 밀도와 O와 내가 있는 실제로 이웃 간의 근접 비율의 평균을 구하는 거를 LOF라고 얘기해서 얘를 이렇게 식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내가 있는 것들의 개수, O가 속해 있는 것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의 개수를 실제로 뭐예요? LR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 내가 로컬은 리서처블 덴시티죠. 로컬 리서처블 덴시티의 비율의 평균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얘들은 실제로 이렇게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밀도가 높은 지역에 가면 비율이 커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밀도가 높지 않은 거기가 되면 해당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의 로컬 리서치어블 덴시티가 낮고 5의 KNN 로컬 리서치 덴시티가 높을수록 LOF가 높아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뭐가 되면 로컬 밀도가 KN의 로컬 밀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로컬 이상값을 감지를 할 수가 있겠죠. 로컬 덴시티가 K가 군집에 있는 로컬 밀도보다 상대적으로 즉 뭐 이렇게 되는 K군이 되고 있으면 여기가 이상점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밀도가 작은 애들을 감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밀도 기반 접근 LOF 어프로치는 K에서 가장 가까운 이때에 대한 점의 밀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점수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보였던 것처럼 얘는 분명히 이상점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데 KN 방법에서는 다른 것들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점이라고 딕텍치를 못하는데 LOF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밀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이용해서 A와 D라는 것도 어떻게 된다? 이상점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제 클러스터 기반 접근 방식인데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데이터를 밀도가 다른 클러스터로 클러스터링, 즉 내가 어떤 것들을 군집을 묶었다면 데이터가 밀도가 다르다면 해당 밀도의 다른 것들로 묶는다 이 소리겠죠. 그래서 작은 군집의 포인트를 후보 이상치로 선정을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애들이 존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밀도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죠? 작은 군집의 포인트를 후보 내가 이상점이라고 선택을 하고 후보 지점하고 비후보 군집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색깔이 다른 보라색과의 거리를 계산을 하죠. 그래서 후보 포인트가 동그라미 찌러져 있는 점에 있는 포인트가 다른 비후보 포인트와 거리가 멀면 해당 포인트는 뭐라고 한다? 이상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러스터 기반 접근 방법에서는 베이스 이론을 많이 쓰죠. 그래서 베이스 이론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뭐죠? B 사건이라 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인데 클러스터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그 클러스터로 옮겨가느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라이크후드라는 가능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전에 내가 어떤 거 A라는 거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A를 프라이어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프리어 어떤 상으로 가설이 일어날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PA B 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는 이 부분은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능도 라이크후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가 일어난다, 어떤 식으로 내가 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사건이라는 걸 라이크후드라고 하고, 내가 얘기하는 프리어, 뭔가 일어날 미리, 내가 뭐 50%다, 40%다 잡을 수 있는 걸로 얘기하죠. 그래서 크러스트의 거리들을 여기가 놨을 때, 얘가 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정도에서 얘가 이쪽으로 크러스터로 옮겨질 뭐 확률들은 몇 퍼센트 조건에 정해져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파라미터들로 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베이스 이론은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BA, 즉 뭐 클러스터 같은 거리에 있을 때 어떤 A로 내가 옮겨갈 확률들은 이것들의 모든 것들의 서메이션, 확률한 것들을 더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이크우드라든가 프리어라든가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뭐 잡아 있던 것들, 뭐 PA라는 거는 내가 뭐 가설 확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기능도하고 사전 확률, PB 바 A를 기능도 라고 얘기하고 라이코드라고 얘기하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노멀라이즈 컨스턴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PA라는 거는 프리어 사전 확률. 그래서 각 뭐 클러스터들에 속할 수 있는 가설 확률을 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정리를 어, 좀 단점이 있어서 변수가 많아질수록 이게 좀 더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밑에 있는 그 변수들, 정기화 상수들이 노멀라이징 컨스탄트들이 굉장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메모리가 많이 차지하는 것처럼 이쪽 클러스터들 계산하고 막 이랬으니까 메모리가 많이 필요를 하겠죠. 뭐,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돌려야 되니까 메모리가 우리가 뭐 그래픽 카드도 어, 몇 기가 뭐 이래가지고 뭐 3060이라고 그러면 엔비디아 카드를 인공지능에 많이 쓰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연산뿐만이 아니라 메모리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서 행렬 계산을 많이 하죠. 그래서 베이지 이론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가 연관되어 있는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PB 바 A라는 거가 어떻게 돼? 복잡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니까 아까 모델 얘기했을 때 데이터 모델 얘기했을 때는 베이스, 네이티브 베이스 모델 있죠? 그건 뭐예요? 각 요소들이 독립음을 가정해서 입력 벡터를 분류하는 확률적 분류라고 해서 우리가 썼던 그 모듈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뭐 확률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 확률들이 모두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해서 계산했던 것들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걸 네이브 베이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모든 독립사건을 하고서 모든 게 곱해져서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방법은 거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인데 장점은 되게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모았는데 데이터 간의 거리를 그냥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유클리드 거리나 맨하탄 거리가 사용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거리 행렬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 이 데이터는 얼마간의 거리야라는 걸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클러스팅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클러스터 기법을 사용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 DB스캔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 밀도를 고려해서 밀집된 영역을 클러스터로 정의를 하고 인계값에 따라서 이웃 데이터를 이제 내가 이 포함된 클러스터 안에 있어야 될지 아니면은 바깥에 있는 애니까 포함시켜야 되지 말지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가 이렇게 구현이 됐어요. 그러면은 클러스터에 속하지 않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이상치로 식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치는 일반적으로 이제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의 거리가 데이터와의 거리가 일정한 인계값 이상인 경우에는 이상치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치로 판단된 데이터 포인트들은 이상치로 처리를 하죠. 이게 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얘들이 이렇게 뭉쳐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도 뭐 클러스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바깥에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여기에도 속하지 못한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인계값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여기에 거리가 뭐 한 4 정도 떨어져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얘는 뭐 5 정도 있어야 되는데
4와 5를 벗어난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이상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거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은 간단하고서 굉장히 효과적인 이상치 탐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상치 정의나 이제 거리객과 설정에서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뭐 고차원 데이터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아듯이 차원의 저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뭐 2차원 평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 3차원 뭐 4차원 이렇게 평면들에 관해 이렇게까지 여기에 데이터들을 표시를 하게 된다면 차원의 저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표현할 때 제대로 안 보이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가 굉장히 매우 가깝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클러스터 생성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밀도 차이가 굉장히 큰 데이터는 데이터셋 내에서 밀도가 굉장히 커요. 그럼 이상치는 항상 밀도가 낮은 영역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 우리 눈앞에 돈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10원, 100원, 100만 원, 1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항상 집겠어요? 1억을 집으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뭐가 머신러닝이냐 기계가 선택을 하는데 눈에 도드라지는 이제 밀도가 큰 애들을 먼저 선택을 하니까 밑에 있는 밀도가 작은 애들은 어떻게 돼요?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밀도가 낮은 10원짜리나 1원짜리 안에 좀 이상한 돈들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라고 그러죠? 가짜 돈들이 섞여 있다 그러면 얘는 별로 관심이 없겠죠. 우리는 1억 원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리 기반 클러스터링은 주로 밀집된 영역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밀도가 낮은 영역에 있는 이상티를 탐지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치 형태가 그 다양한 경우에는 거리 기반 클러스터링은 주로 밀집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이상치 형태가 클러스터를 다룰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 하거나 또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탐지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상치 형태가 내가 단순한 뭐 이렇게 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애매하게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 군집 모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군집에 뭐 걸쳐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AN, BN, CN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이게 집중적으로 뭐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거 좀 지우고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실제로 존재를 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있는 애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A야? 얘는 B야? 얘는 C야? 이 점은 도대체 어느 거에 있는 거야? 라고 되겠죠. 그때는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탐지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이상치 탐지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거리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으로는 도저히 판별이 안 나니까. 그죠?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A 같고, 조금만 움직이면 B 같고, 조금만 움직이면 C 같고, 이런 때는, 이게 클러스터를 모양이 얘가 A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B로만 포함될 수 있고, C로만 포함될 수 있고, 애매하게 되겠죠? 그때는 이제 못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스트림 데이터나 실시간에 이상치 탐지가 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리 기반 클러스터링은 어떤 고정된 뭐 위치를 보통 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스트림 데이터, 그러니까 뭐 동영상 데이터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장면 이렇게 영상 프레임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실시간으로 이상치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거리 기반 방식은 이게 좀 안 맞죠.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동영상 중간에다가 뭐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 지나가는 프레임은 그러니까 1초에 몇 장을 한 70장, 30장씩 막 가고 있으니까 그게 뭐 돌기 어렵죠. 그래서 그때는 뭐 이상치 탐지 방법을 거리 기반 클러스팅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셔서 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게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상치 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데이터의 이상치를 식별하는 방법인데 요즘 이게 핫한 이슈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되면서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센서들이 서버에 모여 있거나 서버에 옛날에는 이렇게 뭐 중앙 집중으로 모여 있었던 것들을 이제 분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각각 개개인이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걸로 들으면 뭐, 우리 뭐 카톡이라든가 카톡보다는 페이스북 DM이라든가 인스타그램 DM이 좀 더 맞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중앙에서 집중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기엔 개개인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뭔가 정보를 주고받는 것 또는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래픽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상치 탐지를 위해서는 그래프를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노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데이터의 포인트를 나타내고 엣지라는 거는 노드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걸 노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거를 엣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데이터라고 얘기하면 노드는 이제 컴퓨터나 뭐 사용자가 갖고 있는 단말을 얘기를 하고 엣지는 뭐 통신 연결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픽 신경망 모델을 구축을 해서 이런 그 각각의 노드의 특성과 이웃된 노드의 정보를 결합해서 노드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를 구조를 해서 패턴을 만들죠. 그래서 옆에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뭐 검정 막대와 하얀 막대가 섞여 있는데 이 노드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치를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이상치라는 건 그래픽 뉴트에서 주변 노드와의 관계나 노드 관계의 특수기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 논문에서 제가 그 갖고 왔는데 A, B, C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지금 보면은 A와 C는 그 속성이 좀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그 검정색은 여기는 지금 두 칸에 그죠? 요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요게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요 또 특성,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특성이 갖고 있는 애들이 존재하는데 얘는 여기 있는 것과 특성이 다르죠. 그죠? 이렇게 두 칸이 아니라 한 칸만 돼 있으니까 A는 속성이 완전히 다른 애고 그죠? 여기 이 그룹에 모여 있는 C는 이렇게 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애죠. 그러니까 A와 C는 속성이 틀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브노멀한 애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노드 A하고 B를 보면 얘는 실제로 뭐가 되냐면 구조가 틀리죠. 내가 어떤 A에서 모여져 있는 이웃 간의 관계를 보면 A는 여기서 보면은 두 개로 있는데 다른 노드들 간의 이렇게 관계는 스트럭처는 이렇게 보듯이 네 개 이상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뭐 세 개 이상이나 네 개 이상 여기 정확하면 세 개 이상이겠는데 이게 보시면 여기서 두 개로 돼 있으니까 얘는 스트럭처 구조가 틀리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혼자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B도 보면 다른 애들끼리 여기 세 개로 연결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B는 하나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구조상 틀리겠죠. 그래서 뭐 이상치라는 건 여기서 보면 다른 들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거나 이웃들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경우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픽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상치 탐지를 하는 게 요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적용할 때는 이제 그래프 구성이라든가 모델 아키텍처라든가 이상치를 어떤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 점수를 부여해서 계산 방식을 조정해서 데이터 문제랑 정확하게 맞을까라는 게 굉장히 그 힘든 문제죠. 왜냐면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그래픽을 구성한 걸 부르면 지금 파란색하고 노란색은 틀리네? 라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컴퓨터에서 물어보면 얘가 왜 틀리지? 라고 그러면 말을 못 하겠죠. 실제적으로. 그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구성되어 있다면 얘가 그래픽 노드 간에 음, 자, 마지막으로 볼 거는 그래픽 기반 이상치 탐색 방법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GNN이라고 해서 그래픽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
요즘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시대로 들어가면서 각각의 노드들이 따로따로 이제 뭔가 정보를 주고받고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죠. 블록체인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래프 관계죠. 그래서 어, 노드라는 거는 데이터 포인트를 얘기하고 엣지는 노드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노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엣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사용자가 갖고 있는 단말, 뭐 휴대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 돼 있는 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신 연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블록체인을 뭐 어떤 식으로 뭐 구성을 하고 있느냐, 뭐 그래서 모양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느냐, 사용자들이 모여서 어떤 네트워크를 읽고 있느냐,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그래프로 이제 관계들을 따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그래프 구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사용자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픽 뉴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래프 데이터의 이제 특성을 축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GNN은 이제 각 노드의 특성과 이온 노드의 정보를 결합해서 노드 표현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픽 내에 이제 패턴을 학습을 하는데, 여기는 뭐 논문에서 뭐 간단하게 이제 예를 보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 파란색 부분의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막대 안에 하얗고 검고 하얗고 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의 네트워크들은 이런 특성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속성들을. 그 다음에 노란색 애들과 여기 되어 있는 애들은 속성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연결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해당 노드의 속성은 이런 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블록체인으로 얘기하면 블록체인 안에서 나는 뭐 이거는 비트코인이고 얘는 니플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란 이런 특성에서 이렇게 니플은 니플끼리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끼리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은 각 노드에서 이제 이상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픽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주변 노드와의 관계와 노드 특성의 특이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A하고 C는 완전히 여기 지금 속성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A, C는 속성 때문에 얘는 이상치가 될 거고, 이상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웃 간의 관계, 노드 간의 거리와 이웃 간의 관계를 보면 A와 B는 이웃 간 관계에서 굉장히 동떨어져 있죠. 그죠? 얘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세 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얘만 혼자 하나, 둘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B는 여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얘만 또 홀로 이렇게 하나 연결되어 있죠. 떨어져서 있게 되죠. 그래서 A, B는 구조상의 이상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잘못된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네트워크에 뭐 잘못되어 있는 애들, 동떨어진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적용하게 되는 그래프 구성이라든가 모델 아키텍처라든가 이상치 점수 계산 방식을 조정해서 실제 데이터에서 문제에 적합하게 맞추는 과정이 되게 필요한데 그래픽 뉴럴 네트워크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참고할 만한 강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보시면 스탠포드 강의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네트워크란 무엇이고 해당 그래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라이브를 이용해서 어떤 구성을 하고 뭐 이렇게 됐고 대학 강의에서 과제도 있고 해설도 있어서 상당히 볼만하고요. 만약에 좀 영어가 어렵다고 그러시면 끝에 있는 한국어를 이제 학부 학생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 중간 부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약간 번역의 질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 말 그대로 한글로 옮겨놓은 거밖에 없으니까 중간 이후서부터는 조금 영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스탠포드 강의를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